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강원대학교 석사생 김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형 대마 품종인 핑크페퍼 F2 세대의 잎줄기꽃에서 생장 시에 변화하는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의 상관관계입니다. 목차는 백그라운드, 인트로덕션, 메소드 앤 메테리얼, 리서트, 컨클루전 앤 프로스펙티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리설트에서는 히트맵과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생장 시에 변화하는 성분의 함량과 성분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제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품종은 한국형 대마초인 카나비스 사티바 알의 핑크페퍼 품종입니다. 해당 품종은 2022년에 품종을 등록한 품종이고 카나비노이드 데이터로는 CBD와 CBDA, THC, THCA의 함량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화두로 오른 테르펜이라는 성분은 아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에 대한 데이터는 F1 세대에서는 조금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확인한 품종은 F2 세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 클론 형태로 존재하는 식물체를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나타난 정량적 데이터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성 효소의 직접적인 정량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기관의 성장별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의 함량을 통한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 가능하도록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대마초는 햄프라고 불리고 해당되는 햄프는 화학형이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성분은 CBD와 THC로 해당되는 함량의 비율이 바뀌게 되면서 화학형이 바뀌는 것이 화학형 1번과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형 3번은 CBD의 함량 비율이 높고 THC의 함량 비율이 낮은 품종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의료용과 산업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 규제에 따르면 0.3% 미만의 THC의 함량을 가진 것을 산업용 대마초라고 하는데 산업용 대마초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구분을 하고자 THC의 함량을 확인해 본 결과 F2 세대에서 THC의 함량은 0.3% 미만을 유지했으므로 해당 품종은 화학형 3번의 산업용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은 여러 논문들에서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1990년도에 확인된 안투라지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해당되는 안투라지 효과는 하나의 성분과 다른 하나의 성분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두 개를 섞어서 사용했을 때 더 시너지 높은 효과로 총 효과가 더 높은 것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안투라지 효과는 지금까지도 화두가 되면서 테르펜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나비노이드는 여러 가지 합성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처음으로는 CBGA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CBGA는 전구 물질로서 CBGA가 여러 가지 합성 효소들과 반응을 하면서 그 합성 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카나비노이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테르펜은 FPP와 GPP라는 물질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모노테르펜과 세스케테르펜, 트리테르펜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테르펜은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의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부산물이 만들게 되면서 나중에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 그런 부산물에 따른 상관관계가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 합성에 대한 경로도입니다. 해당 경로도에서는 세스케테르펜, 모노테르펜, 카나비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합성 경로도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내용은 세스케테르펜과 모노테르펜,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경로도에 따른 확대한 그림을 왼쪽에 준비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의 왼쪽 끝에 있는 물질들을 보시면
IPP, FPP, 세스케테르펜이라는 걸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과정은 MVA 세포질 경로로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DMAPP라는 물질을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DMAPP 물질은 MEP 염록체 경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효소의 반응을 보시면 IPP와 DMAPP 사이에 IPPI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교차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IPP와 DMAPP 간에 GPPS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GPP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며 GPP와 OA라는 물질에 CBGAS라는 효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CBGA가 만들어지고 GPP에 직접적으로 모노테르펜 합성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모노테르펜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과정에서 연관되어 있는 효소들과 물질들을 비교를 해보면 상관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 예측을 통해서 해당된 정량 데이터와의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메소드 앤 매테리얼입니다. A부터 J까지는 70일에서 7일부터 70일까지 총 일주일 간격으로 10개의 샘플을 채취한 사진의 모습이고 그 이후부터는 화합 분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암반응을 하였고 암반응 이후에 꽃 암술 머리에 50%가 완성된 꽃의 형태가 완벽하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131일 시료부터 187일 시료까지의 잎과 꽃의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줄기는 21일 간격으로 채취를 하였습니다. 카나비노이드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HPLC를 사용하였고 테르펜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GC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나오는 히트맵과 에고 네트워크는 통계를 통해서 그림을 작성하였으며 메타보 아날리시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히트맵을 작성을 하였고 파이썬을 통해서 에고 네트워크라는 그림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설트입니다. 해당 리설트 결과는 생장암에 따라서 잎에서 모노테르펜과 세스케테르펜, 카나비노이드의 함량 변화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서 총 카나비노이드, 총 모노테르펜, 총 세스케테르펜 중에서 가장 함량이 많은 것은 모노테르펜이었습니다. 시료당 성분의 합은 42일에서 최고의 함량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CBDA는 170.3 플러스 마이너스 51.8mg/g으로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장암에 따라서 CBDA의 함량은 감소하는데 백분율은 증가하고 CBDA의 함량은 감소하는데 백분율은 증가하고 CBGA의 백분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CBGA가 전구 물질로서 다른 카나비노이드를 합성했을 때 이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 경로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CBGA가 여러 카나비노이드를 합성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노테르펜은 게라니롤과 리나롤, 세스케테르펜은 네로리돌이 함량이 42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경로도에서 보여드렸던 IPP와 DMAPP가 IPPI와의 교차에 인해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성분을 만드는 CBGAS나 리나롤 신데이즈, 게나롤 신데이즈의 양이 증가해서 성분 함량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화합분화 이후인 131일 샘플 이후에서는 비교적 성분의 함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확 이후의 성분 정체 구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줄기에서의 결과입니다. 줄기에서는 잎과 비슷하게 모노테르펜의 총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모노테르펜과 총 세스케테르펜은 42일 시료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총 카나비노이드는 51일 샘플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이때 7일과 42일의 시료의 함량을 변화 배율을 확인해 본 결과 모노테르펜은 1.4배, 세스케테르펜은 6.7배, 카나비노이드는 4.1배 증가 배율을 보였는데 모노테르펜은 1.4배로 다른 함량들과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육 초기에 모노테르펜인 알파털피넨이라는 성분이 높은 함량인 97.3 플러스 마이너스 82.57mg/g을 가지기 때문이고 다른 품종들인 카나비스 사티바에서 다른 품종들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생육 초기에는 세스케테르펜이 높은 함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해당 핑크페퍼에서는 초기에 알파털페놀이라는 모노테르펜이 높은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은 효소의 IPPI의 교차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한국형 품종인 핑크페퍼 자체만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꽃에서의 결과입니다. 꽃에서는 총 카나비노이드가 가장 많았으며 모노테르펜과 세스케테르펜은
187일 시료에서 최고의 함량을 가졌으며 카나비노이드는 159일 샘플에서 최고의 함량을 보였습니다. 카나비노이드는 모든 샘플에서 CBDA가 우세하였고 166일까지 CBGA와 CBDA가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샘플에서는 CBGA가 감소하면서 카나비스 사티바 체리 와인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양상은 꽃 생성 이후 5주차에까지 GPPS와 TKS, OAC의 합성 효소의 양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CBGA와 CBDAS, THCAS의 효소의 함량이 증가한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초기의 꽃 샘플과 비교했을 때 THC의 함량은 감소하고 CBN의 함량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THC가 CBN의 산화산물이기 때문입니다. CBN은 식물의 노화나 산소 반응이나 열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테르펜 중에서 모노테르펜이 꽃에서 함량이 우세했는데, 이것은 케모타입 3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분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관관계의 공통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장암에 따라서 모노테르펜의 함량은 증가하고 세스케테르펜과 카나비노이드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카나비노이드를 기준으로 모노테르펜은 음의 상관관계를 띠고 세스케테르펜은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BN은 계속해서 노화에 따라 생장암에 따라서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다른 카나비노이드들과 다르게 양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로 바뀌는 이런 상반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르펜은 합성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부산물로 다른 테르펜을 소량 합성하게 되는데, 이런 소량 합성된 테르펜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상관관계를 비교했을 때 알파 털피닐 카티온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GC 기기 사용 시에 다른 성분들과 달리 베타 LMN은 음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게르마크렌 A라는 성분이 GC의 고온에 의해서 LMN이라는 형태로 변하고, 그런 LMN이 가장 안정적인 베타 LMN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고 네트워크 결과인데, 중간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카나비노이드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모노테르펜, 주황색은 세스케테르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그림인 CBGA를 기준으로 에고 네트워크를 작성한 걸 보시면 상관관계의 공통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알파털피넨, 감마털피넨, 알파털피네롤, 알파페란드린, 알파피네롤은 털피네렌을 생성하는 알파털피넬 카티온에서 파생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공선형으로 묶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나비노이드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털피노렌은 모노털펜과 같이 움직이는 양상을 띠는데, 이것은 알파털피놀의 카티온이 양이 합성 효소의 양이 증가하지만 부산물의 함량이 다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줄기에서의 결과입니다. 줄기는 잎과 거의 함량이 비슷한 것처럼 상관관계도 매우 비슷하였고, 감마털피넨과 털피노렌, 알파털피네롤과 알파털피넨은 항상 같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나비스 사티바의 테르펜 신테시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산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다른 테르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공선형의 경향성이 생긴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잎보다 알파털피놀 카티온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 또한 예측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꽃에 대해서에 대한 결과입니다. 잎과 줄기와 다르게 모노테르펜과 세스케테르펜이 THC를 제외한 카나비노이드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꽃의 트라이콘 구조에서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을 합성할 수 있는 합성 효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련된 효소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효소들의 공발현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THC는 노화로 인해서 성분의 함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성분들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털피닐 카티온에서 파생되는 물질들은 THC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알파털피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부산물의 합성 감소 및 관여하는 효소의 발현 감소를 예측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앤 프로스펙티브입니다. 모든 실험들을 결과로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와 모노테르펜, 세스케테르펜의 경로도와 연관지어서
경로에 따른 함량 변화 및 상관관계를 성분 정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성분에 따른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추후의 연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값 중에 게라늄과 리나룰 같은 성분들은 F2 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카나비노이드와 모노트르펜, 세스케터르펜의 함량은 관련된 합성 효소와 함량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품종들 간의 비교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합성 요소의 정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qPCR을 통해 직접적인 합성 효소의 정량을 진행할 예정이고 밝혀지지 않은 카나비스 사티바의 테르펜 신테시스를 발견하거나 게놈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직접적인 합성 요소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함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성혜주입니다. 천궁 반응에 대한 전사체 분석 결과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은 특정한 온도와 강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되는 작물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작물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불규칙한 강수 패턴이 농업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천궁은 대표적인 한지형 약용 작물로 서늘한 환경에서 생육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생육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고사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 18년도 폭염 당시 약용 작물 중에서 천궁의 고온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일부 포장에서는 최대 70%에 달하는 고사율이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천궁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지 축소가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천궁의 고온 반응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기후변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온도 구배하우스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간단하게 온도 구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 그림에서 보시듯 반폐쇄형 구조로 히터와 팬을 설치해 내부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우스 내부에 자연스러운 온도 구배가 형성되어 입구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차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환경의 일정 습도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온도를 주 변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온도 상승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온도 상승폭을 반응하여 평균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1도, 3도, 6도 높은 구간을 C1, C2, C3로 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천궁이 적응 단계에서 스트레스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각 구간에서 4개월간 천궁을 재배하였고 잎에서 RNA를 추출하여 시퀀싱 후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드노포 트랜스크립션 어셈블리를 통해 천궁의 전사체를 구축하고 조립 유니진 NCBI 플랫폼 NRDB 등에 기반하여 어노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해 온도 상승에 따른 DEG를 선발하였으며 주요 분석과 캐그 패스웨이 매핑을 통해서 온도 상승에 반응하는 주요 생리대사 경로를 확인해 보였습니다. 천궁이 온도 상승에 따라 어떤 유전자 반응을 보이는지를 전사체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천궁의 완전한 레퍼런스 지놈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리니티 기반으로 드노버 어셈블리를 수행하였고 총 23만여 개의 콘티그를 조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6,700여 개의 유니진을 분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립된 전사체의 품질은 NO10 1.63kb이고 GC 38.7%, 버스코 완성도는 97.4%로 비모델 시물 전사체 분석 기전에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조립 결과를 보였습니다. 상동성 유니진의 상동성 분석 결과 91%가 당근 유전자와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습니다. 천궁의 유전체 정보가 좀 미흡하지만 같은 미나리과의 당근과의 유사도를 통해 기능 조석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유전자들은 크게 상승군과 하강군으로 나누어 DEG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상향 조절된 유전자에는 프로테인 퀄리티 컨트롤, 산화환원 균형, 그리고 내열성이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고온 환경에서 세포 내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하고 ROS 제거 등을 통해 스트레스 방어와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향 조절 유전자는 세포벽 합성, 세포 분열, 플라스티드 대사와 같은 식물 성장 관련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구간별 DEG를 GO 및 케그 매핑을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C1에서 C2 구간의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RNA 결합 및 전사 조절, 프로테인 폴딩과 같은 단백질 안정화 관련 기능이 뚜렷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케그 매핑에서도 유사하게 ER 프로세싱, 유비키틴 단백질 분해, 글루타치온 대사 경로가 함께 활성화되었고 세포가 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구조적 안정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C2에서 C3 구간의 고온 노출 조건에서는 GO 분석에서는 전사 후 조절과 RNA 처리 과정이 강화되었고 케그 분석에서는 MAPK 신호 전달, ABA 및 SA 신호 경로, 산화적 인산화 경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천궁이 성장보다 이제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며 에너지 생산을 유지하되 합성 대사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사 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천궁 온도에 따라 초기에는 단백질 품질 관리와 항산화 방어 중심의 적응 단계를 보이고 이후에는 방어 중심의 단계로 전환되는 반응 패턴을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사체 분석 결과에서 천궁은 이제 온도 상승에 따라서 단계별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였는데 호르몬 생합성 신호 전달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장 촉진 호르몬인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관련 유전자는 감소하였고 반대로 ABA와 SA 관련 유전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마찬가지로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턴이라고 해석을 하였고 특히 옥신 합성에서는 PIF 6화 주 경로가 유지 또는 증가한 반면 ALDH 보조는 억제되는 경향을 보여 열 스트레스 환경에서 주 합성 경로 중심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궁 고온 반응에 대한 전사체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약하자면 천궁 온도 상승에 따라서 세포 안정화 중심의 적응 단계를 거쳐 방어 신호와 스트레스 대응 중심으로 에너지가 재분배되는 패턴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약용작물 내성을 위한 기초 유전자 자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천궁 뿌리썩은병 원인 병원균 분리동정 및 기량미생물에 의한 방제법 개발에 대해 발표할 경북대학교 식물의학과 석사과정 윤희상입니다. 오늘 발표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앤 리절트, 서머리,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천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궁은 사냥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 뿌리를 건조하여 약재로 사용하는 작물입니다. 활성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프탈라이드계에 속하는 리구스티라이드가 있습니다. 한의학적 또는 양리학적으로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항염증, 항산화, 진통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천궁 뿌리 썩은 병은 뿌리가 갈변하고 괴사해서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병인데요. 오른쪽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 썩은 병에 대한 원인 병원균은 지금까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화학적 방제를 포함한 뚜렷한 방제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천궁 뿌리 썩은 병에 대한 원인균 규명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제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생물학적 방제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지역의 천궁 재배지에서 예차를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2023년에 경북 영양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천궁의 지상부가 황화 및 시드름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병증을 나타내는 개체를 실험실로 가져와 뿌리를 절단해 보니까 오른쪽 하단 사진처럼 갈변 및 괴사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균 분리를 위해서 병증 부위를 절개하여 표면을 살균하고 PDA 배지에 치상하여 총 79종의 곰팡이와 66종의 세균을 분리하였습니다. 이 병원균 후보 미생물들을 천궁 절편에 접종하여서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곰팡이 한 종과 세균 한 종의 병원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리한 두 종의 미생물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동정하기에 앞서서 곰팡이 병원균을 형태학적으로 동정하기 위해 4종의 배지에 배양하여 균사의 모양이나 색 등을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포자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푸자리움 속의 형태학적 특징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분리된 두 종의 미생물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동정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은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다자의 염기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곰팡이는 푸자리움 속으로, 세균은 버콜데리아 속으로 동정되었습니다. 분리한 병원균에 대하여 3가지의 병원성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성 검정에는 모두 10의 6승 농도의 푸자리움 속 병원균 포자 현타액과 버콜데리아 속 병원균 현타액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건전한 상태의 천궁 뿌리를 표면 살균하고 잘라서 절편으로 제작한 후에 각 현타액을 10마이크로리터 점적하여 접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균 증류수를 처리한 대조구에서는 병증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푸자리움을 접종한 처리구에서는 접종 부위를 중심으로 움푹 파이며 갈변하는 병증이 나타났고, 버콜데리아를 접종한 처리구에서는 수침상 병반이 발생하고 이어서 갈변 및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성 검정으로는 건전한 상태의 천궁 뿌리에 상처를 대고 상처 부위에 병원균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편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조구에서는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병원균을 접종한 두 처리구에서는 갈변과 괴사의 병증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병원성 검정으로 식물체 뿌리 침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병원균의 현타액을 비커에 담아서 식물의 뿌리가 완전히 잠기도록 하여 1시간 동안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화분에 재이식하여 30일간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상부에서 멸균 증류수를 처리한 대조구와 비교하여 병원균 처리구의 황화와 외화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뿌리를 잘라 병증을 확인하였을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조구에 비해 50%
이상의 갈변 및 부패 증상이 병원균 처리구에서 발생하여 두 병원균의 병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된 두 병원균 중에서 저는 푸자리움 속으로 농정된 곰팡이 병원균에 대해 방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살균제 효과를 검증을 하였는데요. 권장 농도의 살균제를 배지에 혼합하여서 병원균의 균사 플러그를 치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농촌진흥청의 농약 및 원재 등록 기준을 참고를 하여서 방제가 기준은 7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14종의 살균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F10번 카벤다짐 디에토펜타카브 살균제가 80%가 넘는 억제율을 보였습니다. F7, 9, 13번 살균제가 그 뒤를 이었으나 기준인 70% 이상의 억제율을 보이는 살균제는 단 한 종이었습니다. 이후 푸자리움 속 병원균에 대한 기량미생물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지역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총 334종의 세균을 분리하였습니다. 분리한 기량미생물 후보는 푸자리움 속 병원균과 대치 배양하여서 기량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334종의 세균 중 기량 효과를 나타내는 9종의 세균을 선발하였습니다. A79번 균주와 같이 10% 미만의 좋지 않은 결과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A16번 균주는 약 56% 억제율로 가장 좋은 기량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던 A16번 균주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컬처 필트레이트 에세이는 4일간 배양한 A16번 균주의 배양 여액을 취하여 배지에 혼합하고 푸자리움 속 병원균의 균사 플러그를 치상하여 억제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배양 여액의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자리움 속 병원균에 대해서 기량 효과를 보인 A16번 균주를 다음과 같은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동정한 결과 A16번 균주는 바실러스 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천궁 재배지에서 A16번 균주의 식물 생장 촉진 PGPR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10의 6승 농도의 A16 현타객을 200ml씩 3주 간격으로 총 6회 토양 관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처리구와 비처리구 간의 뿌리 생체중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A16번 균주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뿌리 생체중이 평균 22.1g 높아서 약 23.9%의 생체중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처리구와 비처리구에서 중간 크기 정도 되는 뿌리를 하나씩 골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크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인데요. 기량균 뿌리 침지 방제 효과 검정 실험의 일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은 A16균주의 현타객과 배양 여액을 선침지한 후 푸자리움 속 병원균을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푸자리움 속 병원균 포자 현타객은 10의 6승 농도로 설정을 했고 A16균주의 현타객은 10의 7승 농도로 조정했습니다. 모든 뿌리 침지는 1시간 동안 처리를 하였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처리 후에 14일이 경과했습니다. 뿌리의 병증은 아직 관찰을 못했지만 지상부의 상태로 볼 때 병원균만 처리한 두 번째 사진 T2 처리구 상태와 비교해 볼 때 나머지 처리구의 상태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병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천궁 뿌리썩은병의 병원균은 형태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푸자리움 속과 바실러스 속으로 동정되었습니다. 시험한 14종의 살균제 중 한 종만이 푸자리움 속 병원균의 생장을 70% 이상 억제하였습니다. 바실러스 속 A16 균주와 그 배양 여액은 푸자리움 속 병원균에 대해 인비트로상 강한 기란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포장 조건에서 A16의 토양 관주 처리 시 대조구에 비해 천궁뿌리 생체중이 약 23.9%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실러스 속의 A16번 균주는 천궁의 푸자리움 뿌리썩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더해서 생장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16이 천궁의 지속 가능한 재배를 위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님을 시사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규모가 큰 대형 포장 실험과 실용화를 위한 제재와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기능성식물연구실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약용작물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이 사냥과 식물 12종에서 체계적으로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혹시 K-팝 데몬터스 보셨나요? 요새 되게 큰 유행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한 의원을 가서 이 한약을 지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한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표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 2025년도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메디컬 플랜트랑 그다음에 아로마틱 플랜트의 수출과 수입의 그 규모가 2010년에 비해서 2023년에 약 9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50년도까지는 약 5조에서 7조까지 이 규모가 커진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성장에 힘입어서 이 한약재 시장도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바로 이 EMA라고 하는 어떤 유조품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이런 유조품들이 이런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요한 키포인트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이러한 그 오용과 혼용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뿌리만 가지고 또 절편된 뿌리만 가지고는 어떤 종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만 가지고도 구별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사냥과 식물에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주로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들인데 이 사냥과 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피아시아이라고도 부르고 엄벨리페레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우산과 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고요. 주로 온대 지방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약 450속, 약 3,70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 33속, 78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냥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로 와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추출물에서 인간에게 좋은 물질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이 성장도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아직 이 분류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고 이 종을 판별하는 종이 구별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저희가 앞으로
이 한약재 시장이 좀 더 커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12개의 종들을 선별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꽃과 잎을 보게 되면 눈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구별이 가능한데 이렇게 뿌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피노타입을 보면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식물의 바코딩을 DNA 바코딩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특히 저희는 슈퍼 바코드 전체 엽록체 서열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개의 종에서 잎을 채취를 해가지고 DNA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일루미나 마이식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CL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더 트리밍과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G식을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아르테미스로 이제 큐레이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랑 랩투터 TRF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핏 분석까지도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베리에이션 분석과 그리고 파이로틱 트리 분석도 다음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마커를 디자인하고 이 마커를 밸리데이션까지 하는 방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조립한 엽록체 서열 지도입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다 완성을 하였고 약 14만 6천 베이스에서부터 약 15만 8천 베이스 페어까지 다양하게 엽록체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엽록체 서열 간의 SNP와 그다음 인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당귀와 강활이 약 411 베이스 페어 정도의 SNP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CO1은 약 7,500개 정도의 큰 SNP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이는 표는 이제 NRDNA 서열 간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NRDNA 서열에서도 인델과 SNP가 있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맵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12개 종에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위들을 이렇게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2개의 어셈블리한 데이터들이 정말로 잘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또 유형관계 분석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NCBI에 등록되어 있던 레퍼런스 서열들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로텍 트리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시퀀싱하고 어셈블리했던 그 데이터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레퍼런스 서열들과 잘 클레이드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분석한 클로로플라스트 서열과 NR 서열들 간의 이 토폴로지도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같은 토폴로지로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잘 시퀀싱하고 어셈블리하고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베리에이션을 좀 더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리핏 테스트도 저희가 리핏 분석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이제 텐덤 리핏이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SSR 같은 경우도 모노뉴클레오타이드 타입의 SSR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 분석을 해본 결과 이 12종에서 이 tRNE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가장 높은 파이 값을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리에이션들을 토대로 저희는 이 12종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마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인데요. 사실 젤 베이스 마커를 짤 수도 있고 다양한 마커를 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고 값이 저렴한 HRM 마커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먼저 보게 되시면 지금 총 3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 A의 마커만 사용을 해도 저희가 지금 B는 강활이고 C는 이제 CO인데요. 이 두 개는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각각 하나씩 구별한다기보다는 동시에 이 12개의 종을 구별하고 싶었기 때문에 총 7개의 이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12종을 한 번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마커 지노타입들을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어떤 종이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그 마커 지노타입이 2개 이상 차이 나게끔 디자인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커 지노타입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종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한약재에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동시에 만약에 DNA를 추출해서 이제 PCR을 하고 HRM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종인지 이게 저희가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한약재들의 오용과 혼용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면서 이런 저희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한약재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과제는 보건복지부 의 지원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같이 실험 진행해주고 도와주신 우리 실험실 멤버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구영작물 육정과의 홍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영상 기반 인삼 고온 저항성 검정체계 고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이제 잦은 발생으로 인삼의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저온이나 이제 침수와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삼의 재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인삼의 잎의 괴사나 식물체 고사, 그로 인해 뿌리 비대 불량이나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안정성 증대를 위해 내재해성 인삼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인삼 저항성 품종을 선발할 때 이제 포장에서 관행적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밀한 저항성 선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으로 하여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이상기상으로 인해 이제 대표적인 피해 중 하나인 고온의 이제 타겟으로 하였는데요. 인삼은 음지성 식물로 고온에 굉장한 피해를 입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고온 저항성 품종이 이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한반도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인삼의 재배 적지는 추후 반세기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약 2100년 정도가 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재배 적지가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선발 체계를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선발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인삼 고온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온 저항성 정도가 다른 새 품종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저희 청에서 개발한 고온 저항성 품종인 진원을 고온 저항성 품종으로 사용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연풍과 천풍이 각각 중도 저항성과 감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각각 중도 저항성과 감수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온도 조건은 저희 인삼 재배 저온인 24도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고, 고온 처리군으로 29도, 32도, 35도를 각 0일에서 14일 정도 처리를 함으로써 표현형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고온 처리한 샘플을 준비를 한 후 RGB 열화상, 초분광의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각각 특징을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저항성, 감수성을 선발하는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품종의 저항성 정도는 포장에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 조건에서도 이러한 고온 저항성 표현형이 나타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32도를 약 일주일간 처리를 하였을 때 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온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풍이나 천풍 같은 경우 잎이 이런 타들어가고 말라가는
증상을 보임에 따라서 진원이 저항성 품종이고 연풍과 천풍이 각각 진원에 비해서 감수성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현형뿐만 아니라 고온 저항성의 이제 피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패드 값을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요. 진원 스패드 값에 이제 저희 절대값이 진원 같은 경우 대략 한 34 정도 나오지만 연풍이 32, 천풍이 3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고온 처리했을 때 감소하는지를 확인을 하여 보았는데요. 진원 같은 경우 고온을 처리를 하였을 때 천풍 같은 경우 고온을 처리하였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스패드 값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진원이나 연풍 같은 경우 천풍에 비해서 좀 더 적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진원과 천풍이 고온의 굉장히 감수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RGB 기반 고온 저항성 검정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RGB 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고온 저항성 검정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원과 연풍, 천풍을 각각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렇게 아직 표현형이 보이지 않는 32도 3일차에서부터 이 RGB 값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32도를 10일 정도 처리했을 때 더 명확하게 RGB 값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RGB 영상 분석을 통해서 고온 저항성 검정이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RGB 값만으로 이들의 저항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여 이 RGB 값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지표인 EXG라든지 RGB 중에서 이제 G 값에 좀 더 가중을 주는 EXG, R 값에 가중을 두는 EXR, 이들을 이제 비교한 EXGR 같은 이러한 지표들을 비교를 하였을 때 이 RGB 영상 분석을 통해 얻은 R과 G, B 값으로 계산한 지표들을 통해서 품종가대 고온 저항성의 정량화가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인삼을 주로 먹는 부분은 이제 뿌리이기 때문에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도 저희가 저항성 이런 RGB 영상을 통해서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보았는데요. 여기는 아직 이거는 아직 지표를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24도 저온에서 비해 고온에 처리하였을 때 이 뿌리 이제 생장 두께랑 이런 뿌리털 발달 같은 경우가 이제 차이가 이제 보임을 확인을 함으로써 지하부 생장 차이를 이제 정량할 수 있는 지표를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화사항 기반 고온 저항성 검정 체계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열화사항을 이제 접근한 방식이 고온을 처리할 때 진원이라는 품종과 이제 천풍, 연풍이 이 온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여 확인을 하여 보았는데요. 딱히 인삼에서는 이제 고온 처리했을 때 고온 중에 이 온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온을 열원을 제거하였을 때 잎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32도와 35도를 처리하였을 때 진원 품종 같은 경우 잎이 천풍에 비해서 더 빠르게 온도가 감소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천풍 같은 경우는 30초를 처리하였음에도 아직 붉은색 있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잎의 온도 감소 속도가 다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진원과 천풍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붉은색 열이 올라 있는 부분이 진원에서 더 빠르게 감소하고 천풍에서는 더 느리게 잎의 온도가 감소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잎의 이제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하여 보았는데요. 잎의 중앙 부위를 온도를 이제 측정한 결과 33도 정도에서 이제 시작된 온도가 이제 열원을 제거함에 따라 진원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그다음 연풍, 천풍 순으로 감소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위를 이제 감소하는 부위를 확인을 하여 보았을 때 진원이 빠르게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이러한 열 회복 능력, 카메라를 통한 열 회복 능력 차이를 보는 것도 이러한 저항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분광 기반 고온 저항성 검정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온 처리를 하고
초분광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함으로써 이렇게 NDVI 같은 이제 식생지수를 값의 이제 차이를 통해서 품종별 고온 반응을 시각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NDVI를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NDVI 같은 경우 진원에서 이제 감소하는 양은 대충 35도에서 20% 정도지만 연풍 같은 경우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천풍 같은 경우 거의 27% 정도 이제 감소하는 것을 봐서 이러한 초분광을 통한 NDVI도 저희 저항성 선발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초분광을 통해서 이제 계산한 11개의 값입니다. 이건 이제 진원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고온 처리에 따라서 이제 식생지수가 생육 저온인 25도에서 비해 29도, 이 32도 감에 따라 더 크게 감소함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11개의 지표가 각각 품종 간의 차이가 남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런 고온 스트레스의 반응을 초분광으로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RGB 열화상 초분광 영사 기반 고온 저항성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품종 계통 간의 온도 반응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고온 저항성 품종 선발이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품종별 고온 반응 차이를 데이터적으로 수치화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비파괴적인 검정 체계를 현재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특용작물위원과의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용작물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임상 동물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산업화와 고령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체내 만성염증이 이제 증가로 이제 면역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 장질환 등 이제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셀프 케어로 이제 변화하고 있으며 면역력이나 인지 기능, 장 건강 등 이제 세분화된 기능성 식품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용 작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높고 장기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 소재로 유망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약용작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 동물 모델을 이용한 전인상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강황, 흑삼, 질령이 이 세 가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고, 강황은 뇌신경염증, 흑삼은 대장염증, 질령이는 면역 억제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뇌신경염증입니다. 뇌신경염증은 감염이나 노화, 독성물질 등에 의해 이제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균 세포가 이제 과활성화되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도한 염증으로 이제 뇌의 이제 신경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고 시냅스 가소성이 이제 저하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 염증 상태를 유도를 하기 위해 염증 유발 물질인 LPS를 유도하여 뇌신경 염증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강황 추출물을 먼저 사용을 하였습니다. 강황 추출물은 3주간 경구 투여를 진행을 하였고, LPS는 2주간 복강 투여를 하여 뇌신경 염증을 유발하였습니다. 뇌신경 염증을 유발하면서 공간 기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리스 워터메이즈와 작업 기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Y메이즈 이제 행동 분석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신경 전달 기능과 항산화 방어능을 확인하기 위해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와 이제 SOD, 카탈라제 같은 항산화 효소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모리스 워터메이즈와 같은 경우 생쥐가 숨은 플랫폼을 찾아 이제 헤엄치면서 공간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실험으로 강황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플랫폼을 탄
탐색하는 거리와 시간이 LPS 대비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Y메이즈에서는 이제 Y자 모양의 새로운 길을 잘 찾는지 보고 기억력을 이제 평가하는 실험으로 강항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Y메이즈의 이제 자발적인 교대 비율과 탐색 거리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제 강항 추출물이 행동 분석에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뇌 조직에서는 어떤 효소들이 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뇌신경 염증이 유발되게 되면 신경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물질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이제 촉진되게 됩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SOD나 카탈라제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강항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SOD나 카탈라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산화 스트레스 억제를 통해 이제 신경 전달 기능을 회복하고 학습 기억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장염증입니다. 대장염증은 식이 불균형과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되어 일어나는 염증성 장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기 위해 대장염 유도제인 DSS, 덱스트란 소디움 설페이트를 이용하여 대장염증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대장염증에는 흑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 흑삼 추출물은 2주간 경구 투여를 하였고, DSS는 1주간 자율 섭취를 하여 대장염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대장염을 유도를 하여 염증 정도와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체중과 이제 질병 활성 지수, 대장 길이를 통해 확인을 하였고, 흑삼 또한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 조직에서 SOD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장염이 유발되게 되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체중이 감소하거나 그리고 질병 활성 지수인 DAI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장염으로 인해 장 길이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흑삼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체중의 감소가 이제 완화되고 질병 활성 지수인 DAI가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대장의 길이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흑삼 추출물 또한 이제 SOD 활성을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산화 스트레스를 통한 대장 염증 억제 그리고 손상된 장 점막 회복을 통해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외부 병원체나 바이러스, 독성 물질로부터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생체 방어 체계입니다. 이제 선척 면역이나 후천 면역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데, 이때 이제 감염의 위험이 증가를 하고 비장과 흉성과 같은 면역 기관의 위축으로 면역 세포와 생성과 성숙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본 실험에서는 면역 억제를 유도를 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이용하여 면역 억제 모델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면역 증진에서는 질경이 추출물을 사용을 하였고, 질경이 추출물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동시에 4주간 경구 투여를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면역 기관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체중과 비장, 흉선에 대한 무게와 이제 조직학적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면역 억제가 되면은 이제 영양 흡수의 저하로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질경이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는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대비 이제 체중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장과 흉선과 같은 이제 면역 기관들이 이제 크기가 증가하고 이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직학적 변화에서도 이제 림프과 백색 수질의 소실이 완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비장과 흉선의 이제 면역 기관의 회복 기능을 이제 개선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약용작물의 이제 생리 활성을 전임상 동물 평가로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강황은 내신경 염증 모델에서 인지 기능 회복과 항산화 효소 활성 증가를 확인하였고, 흑삼은 체중과 DAI 개선, 대장 길이 회복, 그리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경이는 면역 억제 모델에서 비장 흉선, 무게 회복, 그리고 비장 조직에서의 면역 세포의 활성화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약용작물인 이제 강황, 흑삼, 질경이가 항염이나 항산화, 면역 조절의 활성화를 통해 이제 향후 이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 이제 실험실 멤버로 이제 함께 이제 연구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소속 석사과정 장범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약용식물 백미꽃 속의 유전 다양성과 계통학적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목차는 배경,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논의,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백미꽃 속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백미꽃 속은 전통적으로 민간약이나 한의학에서 뿌리, 씨앗, 전체 식물 등의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 약용식물입니다. 그중 선백미꽃은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사용되고 극동 러시아나 아시아 등 영역에 분포합니다. 한국에서는 강원도나 전라도 일대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남보미 박사께서 그 전라북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에서 형태학적 차이를 발견하여 서로 다른 종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 개체군을 빈센톡시쿰 SP로 설정을 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해당 개체군을 SP로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백미꽃과 SP 간의 주요 형태학적 차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백미꽃과 SP 사이에서는 줄기의 형태 부분이나 혹은 또 부화관의 형태, 부화관과 예주의 길이 관계, 그리고 화분계의 표면 무늬 등에서 형태학적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분석에 엽록체 유전체를 사용하였는데요. 엽록체 유전체는 속시식물에서 주로 목에 유전되고 제조합이 드물어서 보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개통 신호를 제공하고, 또한 엽록체 유전체의 가변적인 영역은 종수준 식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엽록체 유전체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엽록체 유전체를 조립하여 새로운 유전체 정보를 획득하고, 해당 유전체 정보와 기존의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약용식물 백미꽃 속의 유전적 다양성과 선백미꽃과 SP 사이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개통수 작성과 분화 시기 추정 등의 개통학적 연구를 통하여 약용식물 백미꽃 속의 개통 관계와 진화적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료 및 방법입니다. 선백미꽃은 강원 삼척시에 있는 샘플을 사용하였고, SP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샘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샘플을 사용하여 지놈 시퀀싱 및 어셈블리를 진행하였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엽록체 유전체와 기존 NCBI에 등록되어 있는 12종의 백미꽃 유전체를 모두 사용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개통수 작성 및 분화 시기 추정 등 개통학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저희는 새로 조립된 두 염록체 유전체를 사용하여 원형의 지놈 맵을 그려보았는데 두 유전체 모두 4분면 구조를 가지고 유전자의 배열은 유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고되어 있던 12종의 백미꽃 속 염록체 유전체의 전체 길이는 159.5 킬로베이스 페어부터 161.5 킬로베이스 페어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조립한 두 유전체 모두 160.7에서 8 킬로베이스 페어로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유전자의 개수와 GC 함량 측면에서 모두 매우 유사하여 보존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반복 염기 서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중 백미꽃 속의 전체 반복 염기 서열 길이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텐덤 리핏인데요. 모든 종에서 텐덤 리핏이 가장 길어 지놈 사이즈에 가장 많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선백미꽃과 SP는 전체 반복 서열 길이가 10kbase 페어 정도로 전체 유전체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백미꽃을 기준으로 백미꽃 속의 유전체 변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변이는 논코딩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일부 코딩 영역인 ACCD, INFA, RPL2, YCF1 등 코딩 영역에서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염기서열 차이와 염기서열 차이를 정량화하고 핫스팟 용력을 탐지하기 위하여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체 14종에서 일부 변이가 큰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 TRNH, PSBA 영역이 가장 고변이의 변이 핫스팟 영역으로 탐지되었습니다. 또한 선백미꽃과 SB 사이에서는 일부 염기 서열 차이가 확인되었고 그중 ACCD, PSAI 영역이 변이 핫스팟 영역으로 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이 핫스팟 영역은 종간 구별 마커의 후속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완전한 유전체의 코딩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사용하여 개통수를 작성하여 보았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선백미꽃과 SP는 해당 위치에서 자매군을 이루고 있었으며 해당 노드는 부트스트랩 100%와 사후 확률 1로서 강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보이시는 빈센톡시군 핑타오눈과 빈센톡시군 인시그네는 본 개통수에서 자매군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백미꽃 속 식물들의 진화적 흐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 압력 분석과 문화시기 추정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선택 압력 분석에서 대부분 단백질 코딩 유전자들은 DNDS 값 1 미만의 정화 선택을 띄어 보존적으로 진화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PSAI 유전자와 RPL33 유전자에서는 DNDS 값 1 초과로 양성 선택 신호가 탐지가 되어 양성 선택을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두 유전자는 이전 다른 보고에서도 다른 계통에서 양성 선택으로 보고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는 백미꽃 속이 자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아미노산 치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석종에서 동일하게 양성 선택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는 백미꽃 속의 분석 기준종과 비교하여 분화된 후 백미꽃 속의 종통조상으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선택압력 분석 기준종과 백미꽃 속은 저기 아래 보이시는 약 5천만 년 전에 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이러한 양성 선택을 일으켰던 사건이 5천만 년 전 이후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종들은 300만 년에서 100만 년 전 시기에 분화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선백미꽃과 SP는 118만 년 전에 분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엽록체 유전체를 조립하고 그 엽록체 유전체를 사용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약용식물 백미꽃 속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선백미꽃과 SP 사이의 유전적 차이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계통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재정립된 백미꽃 속의 계통 관계와 진화적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탐지된 변이 핫스팟 영역은 마코로스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약용식물은 유통 시에 건조되고 분쇄되어 유통되므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용식물 백미꽃 속의 종 구별 및 종 구별에 기여를 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선백미꽃은 이전에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전에 희귀식물로 보고된 적이 있어 이러한 희귀식물의 보존에는 개체군 내 얼마나 많은 개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확한 종 식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백미꽃 속의 종 보존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지도하고 도와주신 실험실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통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식물연구부 남보미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